그날도 저는 텃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창 줄기 껍질을 벗기던 참이었죠.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화면엔 윤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낯선 한숨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하윤이 용돈 조금만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 있니? 그게요,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유치원비에 병원비에 하윤이 간식도 잘 못 사주고 있어서 그 용돈 주시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말끝은 흐릿했지만 딱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저도 살면서 어려운 달 부족한 날 있었으니 아이 키우는 집이 그럴 수도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던 돈을 조금 빼다 보냈습니다. 5만 원이었나 10만 원이었나.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분 좋아서 보낸 거였죠. 그때는요, 이렇게 애 키우는데 보탬이 되는 것도 내 기쁨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사정이 좀 더 구체적이더군요. 어머님 지난번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엔 하윤이 학원비가 밀려서요. 혹시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애가 공부하는데 쓰인다는 돈이라는데 그걸 뿌리치긴 어렵더군요.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이번엔 15만 원. 그 다음은 문자로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저희 가스비가 밀려서 하윤이 감기 걸려서 병원도 다녀왔고요. 많이 민망하지만 조금만 부탁드려요. 문자 말미에 민망하다는 말이 붙어 있길래 저도 곧장 이체했습니다. 20만 원.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통장에서 제 허락 없이 뭐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 게, 그 애는 매번 하윤이 이름을 앞에 세웠습니다. 하윤이 학원, 하윤이 간식, 하윤이 생일. 말은 항상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요, 금액은 점점 커졌고 횟수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일주일 간격이었던 연락은 나중엔 사흘 간격이 됐고 이번 달은 정말 힘들다는 말은 마치 습관처럼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도와줘야지 싶었고 그 다음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싶었고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지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윤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는 하윤이 생일이고 또 가전제품이 고장나서요. 정말 어머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 주말 하윤이 생일잔치 사진이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거긴 호텔 뷔페더군요. 케이크는 2단짜리고 풍선 장식도 곱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저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만히 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손끝에 침 묻혀가며 봉투 정리한 돈들. 매달 모아온 월세,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껴낸 푼돈들. 그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확신은 없었지만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 애는 손주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제 통장 속 사정까지 꿰뚫고 있었던 거죠. 한 번도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속에 제 통장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었던걸요. 설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떡국을 끓이며 조용히 상을 차렸죠. 혼자 사는 집이라 상 위에 올릴 게 많진 않았지만 정성은 다했습니다. 떡국에 김치, 동그랑땡 몇 개. 상철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고사리 나물까지 챙겨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요,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바쁘겠지 싶었습니다. 서울은 설 당일에도 차 막힌다 했고 손주들도 어릴 때라 정신없을 테니까요. 오전 11시, 12시, 오후 1시가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진아, 잘 지내니?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지금 친정이에요. 아침부터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제야 오늘이 설이구나 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상철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았고 손주 하윤이는 뒤에서 울고만 있더군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혼자 떡국 국물을 마시며 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나라도 먼저 연락했으니 됐다 싶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며 스스로 위로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제 생일에도요,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아이고,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꼭 챙길게요. 그 다음은 늘 똑같았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조만간 인사드릴게요. 그런 조만간은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금은 가끔씩 보냈습니다. 하윤이 이름 붙여서 10만 원, 20만 원씩 계좌로 송금했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보낸 거였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문자 한 줄뿐이었습니다.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하나 붙은 메시지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잘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하다못해 하윤이가 뭐라고 했는지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쌓이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명절 전에 제가 직접 반찬을 조금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기 몇 마리랑 장조림, 멸치볶음 같은 거요. 택배로 보냈습니다. 소고기는 비쌌지만 하윤이 잘 먹이자는 마음으로 넣었죠.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진아, 그 반찬은 잘 도착했니? 아, 네. 잘 받았어요. 하윤이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한참 동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이를 위해서 자식 키워서 돌아온 대가인가 싶었습니다. 말로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해줄 순 없었을까요? 어머님, 너무 잘 먹었어요.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런 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매번 제가 먼저 묻고 먼저 건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정숙 씨는 애들한테 용돈도 주고 반찬도 보내고 복 받으실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복이요. 그게 정말 나한테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의미를 부여한 건지 이젠 잘 모르겠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애썼나? 왜 매번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고 왜 내가 먼저 말을 붙여야 하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돈이요. 돈을 줄 땐 가족. 안 주면 남. 그걸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그저 적막하기만 한 오후. 텃밭 한켠에서 고추대를 정리하다 말고 잠시 허리를 펴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윤진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들리는 건 여전히 힘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달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급하게 병원 다녀왔는데요.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애 약을 타고 저도 좀 누워 있었거든요.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며칠만 버티면 되는데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휴대폰 앱을 켜고 윤진 계좌로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확인 문자를 띄워놓고도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심심해서 폰을 들여다보던 참이었죠. 하윤이 사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윤진 프로필을 눌러봤고 그곳에 올려진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접시에 곱게 담긴 음식 사진. 스테이크와 연어, 조각 케이크, 와인잔까지.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 어렴풋이 호텔 조명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힐링, 감사한 시간, 소중한 하루. 그 아래엔 윤진 친구들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 윤진은 그 하나하나에 정성스레 답을 남기고 있더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병원 다녀왔다며 카드값이 밀렸다며 하윤이 약값이 급했다면서 제가 보내준 30만 원이 그 접시 위에 놓인 고기 한 조각값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제가 먹은 반찬은 데워둔 된장국과 고들빼기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 동안 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줬다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뭔가 꿰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진한테 문자가 한 줄 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 말은요, 이상하게도 더 허탈하게 들렸습니다. 어디에 잘 쓰겠다는 건지 무엇을 위해 받았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말끝은 흐렸고 책임도 흐려졌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쏟아졌지만 속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을 꺼내다 말고 괜히 손을 멈췄습니다. 나 혼자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살고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미안하다 했지만 그 말 안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탁은 익숙했고 그 고개 숙임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폰을 꺼내다 제 통장 앱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받는 건 없고 내주는 것만 계속되던 그 몇 달. 돌아오는 건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렴풋이 느끼던 그 느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딸 현주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차가 있다 보니 보통은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주말에 맞춰 통화하곤 했는데 그날은 현주가 먼저 연락을 준 겁니다. 엄마 요즘은 어때? 허리 괜찮아? 괜찮지. 뭐 별일 없지. 밭에도 잘 나가고 냉장고 안에 반찬도 넉넉하고. 현주의 목소리는 밝았고 오랜만에 듣는 그 웃음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주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근데 또 도와주셨어? 뭘? 새언니. 또 돈 보냈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주가 어떻게 알았는진 몰라도 딱 짚고 들어왔습니다. 하윤이 병원비 좀 모자라다길래 뭐 그 정도야. 애 키우는 집이 어디 쉬우니. 엄마, 그거 병원비 아니었어.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뭐? 엄마, 그날 윤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올렸어. 인스타에. 나 팔로우 돼 있어서 봤어. 분명히 엄마한텐 급한 병원비라고 했지? 근데 그날 저녁엔 친구들이랑 웃으며 술 마시고 있었어. 그게 무슨 병원이야?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현주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계속 돈 보내줘? 그건 생활비가 아니야. 엄마 돈 뜯어가는 거야. 그 말이 귓속에서 자꾸 울렸습니다. 엄마 돈 뜯어가는 거야. 내가 그동안 뭐가 미안해서 뭐가 걱정돼서 그의 말을 다 믿었는지. 아프다니까 어렵다니까 아이 핑계 대니까 못 본 척 넘긴 내 손이. 그 손끝이 그날따라 괜히 서늘하더군요. 현주야. 내가 너무 몰랐나 보다. 엄마가 착한 거지. 근데 이제 그만해. 엄마 돈은 엄마가 써야 돼.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엄마 마음을 너무 가볍게 쓰는 것 같아. 현주의 말은 단단했고 또렷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앱을 열어 윤진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숫자가 모이면 금액이고 금액이 모이면 내 노동의 결과인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난 그저 미안하단 말 한마디에 움직였던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돕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바보처럼 제 손으로 내 돈을 걷어내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전 다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다시 닫고 또 열고. 이러다 지쳐 식탁에 앉았는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진이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받지 않고 몇 초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몇 번의 진동 끝에 통화는 끊겼고 곧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하윤이 이번 학기 학원비가 좀 밀렸어요. 죄송한데 이번 달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손에 쥐고 있던 폰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날 무언가 안에서 툭 끊어졌습니다. 그 주는 추석 연휴가 겹쳐 있었습니다. 현주는 해외에 있어서 명절에 못 온다고 미리 말해왔고 저는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지내려고 했죠. 그런데 상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추석 전에 애들 한복 입은 사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윤진이랑 나갈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의외였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먼저 연락해도 약속이 미뤄지기 일쑤였는데 이번엔 먼저 보자고 하니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서울까진 내가 가야겠지? 그러면 저희가 근처 카페 잡아둘게요. 하윤이 어린이집 근처에 괜찮은 곳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짐이라곤 과일 한 상자와 직접 만든 도토리묵, 그리고 하윤이 주려고 챙긴 작은 장난감 하나.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정해진 카페에 도착했을 땐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별 생각 없이 카페 안쪽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다가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테이블 떨어진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진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윤진이었습니다. 그래도 윤진 씨는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겠다. 맞아. 건물도 있으시고 시골살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결국 다 윤진 씨가 물려받는 거잖아. 어차피 시어머니 건물, 우리 애들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 말에 윤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쵸. 솔직히 어머님도 우리 하윤이 보면 마음 약해지시잖아요. 뭐 제가 눈치껏 잘 굴러야죠. 그리고 뒤이어 들린 상철의 웃음소리. 야, 그런 말 들리면 큰일 나지. 하지만 웃음은 피식,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리지도 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섰다간 제 감정이 먼저 무너질까봐 그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손등으로 입술을 눌렀습니다. 왜인지 말이 새어나올까봐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보다 거울 앞에 서 있었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상철한테 문자 한 통 남겼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내려간다. 애들 얼굴은 다음에 보자.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보자거나 어딨느냐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녁 기차를 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도토리묵 봉투는 그대로였고 하윤이 장난감은 가방에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어두운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산하고 있었고 나는 내가 가진 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만 보였겠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눈 뜨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불을 개키고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려놓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이 끓는 소리를 내도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이미 그날 카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차피 시어머니 건물, 우리 애들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하는 그의 얼굴도 피식 웃는 상철의 얼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말로 따지거나 설명하는 대신 조용히 움직이기로요. 거실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평소에 모아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가 임대계약서, 토지대장, 그리고 은행 인감도장까지. 그걸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한 다음 묵직한 파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주소록을 훑다가 오래전 상가 리모델링할 때 도와줬던 부동산 소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 사장님. 저 정숙이에요. 잘 지내시죠? 아이고, 어르신. 얼마만이세요? 그때 그 건물 잘 쓰고 계시죠? 예, 뭐 잘 지내긴 했는데요. 혹시 그 건물 매물로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살짝 놀란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매물이요? 지금요? 네.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혹시 바로 계약되진 않더라도 가능성만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물건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요즘은 투자자들도 많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혹시 가격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그건 사장님이 판단해서 적당한 선으로요. 단, 이 일은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네, 어르신. 절대 밖으로 안 새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뜨겁고 묘했습니다.
기분이 좋다기보단 머리끝까지 피가 도는 느낌. 내가 뭔가를 시작했다는 자각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엔 상가 세입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제가 직접 관리하던 사람들이라 연락처는 다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변동 없지만요. 혹시 다음 계약은 제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불편 드려서 죄송하고 상황 생기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심스럽게 사정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 웃으며 넘겼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져서요. 이제는 좀 놓고 살아보려고요. 그날 밤 오래 쓰던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계좌별 잔고, 적금 만기일, 보험 정리 상황, 월세 들어오던 내역까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 노트는 원래 하윤이 통장 정리해 주려고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그걸 나를 위해 다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애에게 흐르던 돈줄을 이제 나에게로 되돌리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관심 보이는 쪽이 하나 있습니다. 현금 여유 있는 사람이고 조건 맞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일단 만나보자고 하네요. 이번 주 일요일 괜찮으세요? 그래요. 일요일 오전이면 괜찮습니다. 다만 서두르진 말고 천천히 확실히 봐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텅 빈 소파를 바라보다 말없이 앉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헌 이불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선물이라며 보냈던 고급 이불은 그날 이후로 손도 안 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것들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창밖엔 해가 기울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짧았던 여름이 지나고 마당엔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들 눈엔 그냥 정리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게 다 의미였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복수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누구 하나 다그치지 않고. 하지만 분명히 선을 긋는 방식. 그게 내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만큼 바람이 불었고 마당 끝에 있던 빗자루가 넘어졌습니다. 오전에 잠깐 읍내에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오니 부동산 소장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전에 매수인 쪽 변호사랑 서류 정리 좀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계약은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류만 깔끔히 보내주시면 돼요. 조용히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직 외부엔 얘기 안 나갔고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엔 오래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보다 그 안에 끼워둔 각종 종이들, 전기요금 고지서, 통장 정리표 같은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듯 그러나 뭔가 단단히 알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엄마, 건물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부동산 통해서 아는 지인이 연락 왔다더라고요. 그거 진짜야?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파세요? 엄마, 우리한테는 말도 없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왜 말해야 할 일이니? 내 이름으로 된 거고 내가 관리해온 건데. 수화기 너머로 상철의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잠시 뒤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건물 혹시 다른 사람한테 넘기실 건 아니죠? 하윤이 생각해서라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목에서만 맴돌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게 왜 걱정이 되니? 아니요, 그냥 어머님께서 워낙 조용히 하시는 분이니까요. 혹시 마음 상한 일 있으셨나 해서요. 그 순간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걱정하는 척, 염려하는 척. 그 안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막기 위한 그 특유의 정중함.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 건 내가 알아서 해. 말끝은 짧았지만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상철도 윤진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다른 일 없으면 끊자. 나 바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된 텃밭 호미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흙을 파는 손끝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부동산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르신. 매수인은 조건 다 맞췄고 서류만 넘기면 바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정리합시다. 좀 어지럽더라도 이젠 다 털고 가야겠네요. 기지개를 펴고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사이 책장 한켠에 꽂혀있던 하윤이 사진이 담긴 액자, 윤진이가 생일이라고 사다준 커튼, 가끔 놀러오면 쓰라고 챙겨뒀던 어린이용 담요. 그걸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함에 넣었습니다. 그 애들 관련된 물건은 이제 다 꺼내놓고 내 자리부터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그대로여도 이 집 안에서 내 마음만은 다른 방향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불을 껐습니다. 메시지는 없었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그제야 당황이란 걸 알더군요.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기다렸던 것도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일정하게 울리던 진동소리,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부탁이라는 이름의 반복. 그게 없으니 오히려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윤진.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 오늘 이렇게 전화드리게 된 거 사실 좀 망설였어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어떤 목적을 향한 것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 이번에 학원이 옮겨졌어요. 학습 진도 차이가 좀 있어서 집중반으로 넣으려면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상철이 월급날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요.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전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니들 생활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어떤 미련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도 호흡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다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렸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겠죠. 전 조용히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긴 여운도 없었고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조그맣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은 내 탓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았고 거절하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탐욕비였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계산 끝에 익숙해서 그냥 늘 받아왔으니까 또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이제 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늘 있던 손길이 사라졌을 때 그 손길이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싱크대에 물을 채운 다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 옆 작은 화단엔 며칠 전 심어둔 채송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정리하면서도 내 얼굴엔 계속해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혼자인데 편안한 오후였습니다. 상철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 이후 현주와는 예전보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도 연락 왔어? 아니, 이제 연락 안 와. 전화도 문자도 없어. 그래도 후련하지? 응, 많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애들 물건을 정리하고 장롱을 비우고 사진을 덮은 뒤 텃밭 흙을 손질하고 마당에 작은 의자를 내놓는 일까지. 몸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계속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현주도 바빴습니다. 해외에선 맡은 프로젝트가 끝나가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연장 계약 여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고민이 많아.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들어와. 엄마 곁에 있으면 외로울 틈은 없을 거야. 그렇게 쉽진 않잖아. 짐도 많고 비자 정리도 해야 하고. 근데 엄마 목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기울어. 몇 주, 몇 달. 시간이 지나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영상통화 중 제가 새로 들인 커튼을 보여주자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 색 진짜 예쁘다. 엄마랑 참 잘 어울려. 이젠 엄마가 좋아하는 색으로만 살려고. 이 집에선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더 결심이 서네. 그날 밤 현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계약 연장 안 했어. 들어가면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어. 그리고 몇 주 뒤 현주는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짐은 2개, 캐리어 하나. 딱 필요할 만큼만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뒀던 통장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긴 추억도 있지만 상처도 많다. 우리 이참에 아예 새 집으로 옮기자. 현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찾은 집은 읍내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마을. 남향으로 해가 잘 들고 작은 텃밭이 있고 마당 평상도 딸린 단층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참 엄마 같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 계약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바로 수리공사가 들어갔습니다. 도배는 밝은 색으로 바꾸고 주방은 수납장을 하나 없앴고 방마다 커튼을 달았습니다. 이 커튼 어때? 약간 라벤더빛 도는 베이지야. 그래. 우리 딸이랑 있으니 색 보는 눈도 변했네. 이사한 날 우리는 같이 방 구조를 바꾸고 현주는 새 이불 커버를 꺼내 덮었습니다. 밥솥과 냄비, 프라이팬도 새로 들였고 마당 한켠에는 작은 그늘막도 세웠습니다. 텃밭엔 상추, 고추, 부추. 제가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건 현주가 인터넷에서 검색해가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엄마, 이건 이렇게 심고 간격을 이 정도로 줘야 해. 이젠 내가 배운다. 세상 좋아졌네. 그날 밤 우리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현주야, 잘했다. 엄마 옆에 와줘서. 아니야.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 내가 살아. 그 집에는요. 눈치도 계산기도 욕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만 있었습니다. 주고받는 말 속에 눈빛 속에 조용히 쌓이는 따뜻함 하나만. 이제야 진짜 내 집에 도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 집에 자리를 잡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현주는 평일엔 마당 정리를 도왔고 주말엔 읍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조용히 읽곤 했습니다. 하루가 유난히 짧게 느껴졌던 그 시절이었죠. 그날도 마당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익숙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낯익은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윤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 많이 생각했어요. 그땐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윤이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혹시 한 번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엔 사과보단 기대와 매달림의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책임을 짊어지는 문장은 없었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상황을 바꿀 생각은 없고 그저 받아줄 사람을 다시 찾는 문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조차 이제는 저에게 어떤 감정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그늘막 밑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현주가 마당 끝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얘기 하나 해도 돼? 그래. 무슨 일인데? 전에 같이 일하던 팀에서 연락 왔어. 새 프로젝트 들어간다는데 나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럼 준비해야겠네. 근데 당장은 아니야. 엄마 곁에 좀 더 있고 싶어. 초반에는 재택으로 도와줄 수 있고 1, 2주에 한 번 회의만 나가면 된대. 현주야, 너도 내일 해야지. 너 지금 나 때문에 멈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있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나 엄마랑 밥 먹고 흙 만지고 웃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 시간도 내 삶이야. 그 말을 듣고 전 가만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조금 기울어 있었고 바람엔 장독대 옆 고추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는 다시 자기 길을 갈 겁니다. 근데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남는 게 뭔지, 내가 잃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저녁 무렵 현주는 저녁 준비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전 혼자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꽃은 한창이었고 씨 뿌린 고추도 제법 키를 키웠습니다. 휴대폰은 옆에 있었지만 이젠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좋습니다. 돈도 마음도 시간도 좋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건 없었습니다. 남은 건 상처와 고요한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돈도 내 마음도 더는 빼앗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주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텃밭 물 주는 거 내가 마무리할게. 들어와서 쉬어. 밥 다 됐어. 고개를 돌리니 그 아이가 텃밭 끝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지켜낸 게 있었습니다. 아니, 되찾은 게 있었습니다. 그 애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 그리고 내 마음이 쉬고 있는 지금. 사람을 잃느니 돈을 잃겠다는 말. 전 반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돈은 줬지만 사람은 지켰습니다. 저 자신이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